오늘 같은 날은 저희도 중국 증시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전망 그리고 국내 증시 전망 얘기를 해보겠지만 어제 있었던 블랙 먼데이 얘기도 한번 중점적으로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네네. 처음부터 아주 패닉이었습니다. 중국 얘기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 번의 서킷 브레이크가 연이어 걸리면서 이제 결국은 거래가 중단이 됐는데요. 일단은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변동 안전장치로 일단은 주가가 급등락이 심할 경우에는 주식 매매가 일시 정도로 이제 정지돼서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근데 일단 국내 증시의 서킷 브레이커와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좀 지나친 급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좀 교훈 삼아서 올해에는 이제 5% 이상 변동을 하면 15분간 이제 거래를 중단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또 7% 이상 급등락을 유지하게 되면 바로 거래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을 했는데요. 일단은 상해와 선전 증시의 이제 우량 기업 300개를 뽑은 일종의 대형주죠. 이제 블루칩으로 돼 있는 중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지수인 CSI 지수가 어제 이제 5% 넘게 떨어져서 서킷 브레이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이후 15분 뒤에 또 7% 급락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장 마감되기 전에 이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렇게 또 맥을 못 추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지표 부진을 들 수가 있는데 뭐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12월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48.2로 예상치인 48.9보다는 낮아서 중국 경제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나타냈고요. 또 대주주 지분 매각 금지 해제와 또 신규 기업 공개 등이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제 우리 시각으로 한 2시 12분쯤에 첫 번째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고요. 2시 30분 지나가면서 뭐 이런 급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역시 다시 한번 재발동이 되면서 결국 거래가 완전히 조기 중단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처음 이걸 보신 분들이 100%라고 확신하는 게 서킷 브레이커 제도 자체가 중국에서는 처음이었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발동이 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했던 것이 뭐 이민재 기자가 설명을 해주면서 주가 변동에 대한 안정 장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더 심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월리엄 웡 그 현왕총위안 증권 증시거래 부문의 대표가 얘기하기를 일단 1차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때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이때 오히려 탈출을 향해서 오히려 주식을 좀 매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뭐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이 되면 이제 거래가 중단된다는 얘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 급락을 좀 유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급등락을 한 C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만 해도 이미 뭐 20차례 수차례 걸쳐서 5% 넘게 하락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당국에서 이제 서킷 브레이크 범위가 이렇게 급등락이 지난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5%, 7%로 정한 것은 너무 좁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주가 급등락 막기 위한 조치인데 오히려 좀 주가 급등락 유도하는 셈이 되는 건데요.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좀 적응을 하는데 시기가 걸릴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점은 실제로 중국이 이번 서킷 브레이커가 처음 이제 발동을 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바로 발동을 하면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많은 외신들이 중국 그 서킷 브레이커 발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네. 그 당시에 CSI 지수가 6.98% 내려갔다고 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걸렸다라고 이제 많은 외신들이 썼거든요. 예. 하지만 이후에 그 마감 종가 그 퍼센테이지 올라간 게 6.98에서 7.02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아직까지 서킷 브레이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라는 이런 현상을 좀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좀 아직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처음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또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나라 지수 움직이는 것처럼 안 움직이고 뭐 종목 움직이는 것처럼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5%도 너무 적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출렁인다는 것도 정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영향력이 센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뭐 뉴욕 증시도 지난 간밤에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세계 증시 동향도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새해 첫날 다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다 바뀌어 있었는데요. 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08% 하락한 4,903.09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1.58% 급락을 했습니다. 뭐 유럽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작과 동시에 바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동일 닥스 30 지수 같은 경우에는 4.28%, 프랑스도 역시 2.47%, 영국도 2.39%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그 2월 인도부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과 비교해 0.76% 하락한 배럴당 36.76달러를 기록하는 등 유가가 이렇게 또 하락 반전하면서 이것도 영향을 좀 줬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이란이 일종의 그 종파 갈등 속에서 국교를 이제 단절한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 중국 경제 둔화 있죠. 저유가 장기화 있죠.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다시 한번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모멘텀을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정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여기선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죠. 네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도 새해 첫날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2.17%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2014년에 첫날에 2.2% 하락한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좀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승승장구라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 이상 올랐지만 역시 0.67% 하락한 채 마감하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3,450억 원, 또 외국인이 1,56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이들 두 투자자들이 역시 이제 매수세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다행히 좀 지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 하락폭이나 전반적인 세계 증시 상황을 본다면 오늘의 우리 시장의 어느 정도 소폭의 상승세도 좀 만족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좋은 전망을 내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역시 어제 개장한 우리 국내 한국거래소에서도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어제 중국 폭락 전이긴 했습니다만은 증시 개장식에서도 좀 분위기가 어땠을까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개장식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이 모였을 때 얘기했던 것들이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최우선 과제다라고 일단 입을 모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특히나 성장 모멘텀이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힘들어서 그 자본시장 종사자들이 좀 그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경수 이사장은 한국거래소가 여기서 굉장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최경수 이사장의 개장사 한번 들어보시죠. 기업의 상장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IPO 시장의 활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우량 기업과 신성장 기술기업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장 유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상장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상장 편의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좀 계획에 구체적인 안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역시 올해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IPO 시장의 활성화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중국 얘기부터 우리 증시 어제 뭐 개장했다는 얘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만 논점을 달리해서 좀 다른 이슈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초에도 그랬고요. 역시 올해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임종용 금융위원장도 좀 탄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상황이?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시의 화두는 중국이라면 일단 금융투자업계 여의도에서 가장 화두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이제 지주사 개편과 상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부터 뭐 이제 정무위나 이제 법안 소위에서 이제 진행이 안 되면서 여야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번에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오는 8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이때도 통과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시 또 그 2월에 국회법에 의해서 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래소 측은 이때 좀 통과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자본시장법 안에 여러 가지 여신법이라든지 여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여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임종용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거래소 지주사 개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개장식에서 임 위원장의 어떤 그 개장사 얘기 좀 들어보시죠. 거래소 구조 개편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거래소 구조 개편은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성공적으로 개편되면 시장 간 실질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서 기업과 투자자에 보다 개선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 지주회사 상장을 통해서 해외 거래소들과 지분 교류나 합작이 원활해지면 국내 시장에 안주하던 그러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분명 금융업계의 핫한 이슈기도 하고요. 중요한데 2월 국회 총선을 2달 남겨놓고 과연 이것이 또 통과가 될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선거구 확정도 기한 넘기는 판에 과연 거래소 지주사 전환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좀 미지수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뭐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증권업계에서 또 하나의 화두가 됐던 것이 지난해 빅딜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인수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대우증권 인수전도 이렇게 있었고 과연 이런 대형 증권사가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증권업계의 판도가 2016년에 어떻게 바뀌어갈까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그림만 그려놓으면 어느 정도는 상상이 갑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어제 개장식에 그 여의도의 증권사 대표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새해 인사를 위해서 나왔는데 가장 큰 얘기는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그 NH투자증권과 이제 우리투자증권의 합병 그리고 뒤이어서 또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등 대형 증권사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증권사들의 어떤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날 것 같다, 판도가 바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뭐 NH투자나 아니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뭐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은행, IB죠. 이쪽을 좀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 외에 이 두 증권사, 대형 증권사를 바라보는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나머지 증권사도 역시나 그 IB나 새로운 신사업을 위해서 계속 도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또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증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들이 있는데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도 KT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실대주긴 3대 주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년사에서 인터넷 은행이 또 새로운 신사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 박지은 기자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적자 생존. 2016년 금융투자업계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금융회사 위주로의 재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8조 원 규모의 공용증권사의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금리, 저성장 기조를 뚫고 세계적 수준의 자산 관리와 IB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우수한 성과를 내온 CEO들은 정천입지, 즉 남의 도움 없이 홀로 서야 하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2016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어떤 전략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이라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며 맨발의 현장 경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CEO의 표정엔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업계 환경이 훨씬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1등사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 프리미엄 자체가 없어졌고 시계 제로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먹거리가 될 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또한 이를 고객들에게 잘 소개해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새해. 처음으로 돌아가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CEO들도 있습니다. 항상 고객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려운 환경이니까 고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위 증권사로 도약하는 미래에셋증권의 포부는 남다릅니다. IB 산업의 육성이라는 게 투자의 어떤 적극적인, 지금 현재는 소비와 투자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그룹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IB 역할을 하겠습니다. 증권업계 수장들의 다부진 각오와 지혜가 지금의 어두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 각 증권사 수장들의 이런 계획이나 다짐들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현재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상장사들은 힘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라는 궁금증도 좀 들고요.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상장사들의 가장 큰 화두는 일단 성장일 텐데요. 네. 작년에 이제 아무래도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것이 매출은 줄어드는데 영업이 늘어나는 일종의 그 적자형 그 성장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그 중공업이나 자동차 등이 여전히 그 업황이 안 좋으면서 전반적인 경쟁이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시장의 어떤 상장 촉진 등을 이용해서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바이오나 아니면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새로운 사업이나 창조경제 이런 쪽으로 좀 업종을 다양화해서 경제를 계속해서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이와 관련된 창조경제 관련해서 그 김근호 코넥스 협회 회장의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수를 보면 1000에서 시작해서 1800 정도 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2016년에도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코넥스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그중에서 14개 기업이 코스닥으로 갔는데 올해도 코넥스 기업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야말로 창조경제가 눈으로 보이는 한 분야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좀 대비하시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 증권업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